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3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권입니다. 네, 더운 여름에 저희 모두 힘내면서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태용도 VIP 경로설 인정. 네, 어제 최상병 특검 조사를 받았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른바 VIP 경로설 인정한 거죠? 네, 어제 오전부터 출석해서 거의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VIP 경로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용 전 원장은 2023년 7월 31일 그 문제의 수석 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 VIP 경로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관련자들이 잇따라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걸 봤다라고 입장을 바꾸니까 조 전 원장도 그 실체를 처음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로써 조 전 원장과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이충면, 그리고 왕윤종 전 비서관까지 당시 회의 참석자 7명 중에 4명이 VIP 경로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상병 특검에서는 비화폰 관련된 수사도 진척 중인데요.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에 이제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고요.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루어졌는지 이걸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여사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본인에게 지급된 것을 이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이제 특검팀에서 대답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제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서 분석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댓글창에 양지선 님이 중복이라고 삼계탕 드셨냐면서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와, 중복으로 야. 편의점과 정치비상구 모두 중복 슈퍼챗 쏘셨다고 감사드린다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들 체력 잘 지키면서 자, 영부인의 비화폰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그 실체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이게 정말 범죄 혐의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 왜 문제인지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아니,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우리가 사실 영부인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갖는 직함이지, 이게 어떤 공적 사실은, 그 권한을 갖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단지 대통령이 비즈니스를 하러 나가기 때문에, 이제 국가 비즈니스를 네. 하러 갈 때, 거기에 따라가서 같이 참여하고, 뭐, 그러면서 도움을 주고 조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세금으로까지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렇게 진짜 최근에는 트렌드들도 많이 바뀌어서, 대통령들이 해외에 나갈 때 자기 부인들 다 잘 안 데리고 나가거나 자기 남편을 잘 안 데리고 나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16년 동안 총리하는 동안에 남편이 아마 이게 과학자였는데 이분이 전혀 어떤 공식 석상에 따라다니질 않았어요. 메르켈이 거의 말년에 뭐 한 두세 번 따라 나갔을 때 남편하고 같이 왔다고 완전 화제가 되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따로 가고 그리고 전용기 안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알려져 있던 케이스인데 실제로 이제 이 비화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떤 공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 비화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비화폰이라는 것은 국가 자산이고 그리고 공적으로 우리가 바로 나가거나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것 통해서 이제 소통하는 장치인데 도대체 영부인이 이걸 쓸 이유가 아무것도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경호처에서 지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경호처가 이미 뭐 영부인이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뭐 사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대화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걸 지급했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경호처가 누구한테까지 비화폰을 지급하느냐? 민간인이 노상원한테까지 비화폰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이 비화폰을 통해서 진짜 또 확인해야 되는 건 대통령 경호실도 명백하게 공적 통제와 감시가 필요한 기구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대통령 경호실 같은 경우에 되게 비밀스러운 기구처럼 취급이 되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뻑하면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뻑하면 기밀 유지라고 떠드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거 영부인 지금 비화폰 쓰냐 그랬을 때 경호실에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뻑하면 기밀 유지라고 떠드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안을 좀 정해놓고 아닌 것들은 정계적으로 딱 공개하도록 규정할 필요성까지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비화폰이라고 해서 마치 비밀스러워서 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 비아폰의 핵심은 공적인 이야기 중에 나가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공적인 이야기. 그러면 이 비아폰 이야기도 반드시 공적이라는 그 전제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공적 권한도 여사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사 영역이 사실은 처음부터 구분이 안 됐던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처음에 그 사적으로 그 자기 부인이 누구를 데리고 그 방문하니까 여기 내가 대통령 처음 해봐가지고 잘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두 번째 해본 대통령 독재 대통령 아니면 없거든요. 그러게. 예, 말도 안 되는 네. 정말 그때부터 사실은 윤석열은 개소리 전문가였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비아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공적 권한이 있는 사람들, 그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것도 올바르게 쓰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경호처에서 나간 이 노상원을 통해서 나간 이 폰은 명백하게 계엄과 연결이었고, 예. 그죠? 계엄 연결됐고, 그리고 이 영부인이 계엄과 연결 안 되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계엄과 관련돼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이즈가 달라지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듭니다. 다 사이즈가 달라지죠. 단지 비아폰을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예. 예.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목걸이는 모조품. 네, 뭐 논란의 목걸이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게 워낙 또 한 사안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2022년 6월에 이제 나토 순방 당시에 김건희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죠. 원래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6천만 원이 넘는 이 목걸이를 재산 신고하지 않아서 이제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는 이 목걸이가 가품이다. 그러니까 정품 가격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도 비싼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25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집 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나 까먹을 뻔해요. 너무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그렇죠. 네. 상황이 연결돼서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굉장히 네. 오빠의 장모. 예. 오빠의 장모. 오빠의 장모. 예. 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목걸이를 사실 발견했는데 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특검도 이 목걸이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근데 이게 가품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가품을 굳이 자기 오빠 집도 아니고 자기 오빠의 장모 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빠의 장모집에 맡겼는지 정말 의아한 일인데 이 의문을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대신 물어봐줬어요. 그래서 김진우 씨가 특검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취재진들이 목걸이가 왜 장모 댁에서 나왔냐, 김건희 씨가 증거인멸을 시킨 거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은 하지 않고 오키스로 얼굴을 가리고 황급히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뜻밖의 물건이 발견이 됐는데 바로 세계적인 화가 이우한 화백의 점으로부터 이 연작 가운데 한 점이 나왔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우한 작가 그림 중에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된 작품이 31억 원이었거든요. 이 당시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 중에 가장 최고가였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이 가장 높은 가격의 작품이 낙찰되기 직전에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 낙찰된 게 바로 이 점으로부터 프롬 포인트 이 연작 시리즈예요. 22억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 시리즈 중 한 점이 이제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집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특검팀은 이 그림이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면서 미술 관련 사업을 했던 김건희 씨의 소유가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발견된 게 있는데 목걸이를 찾다가 미술품 나오고 또 1억 원 상당의 현금 뭉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이제 또 입장문을 내서 모처에서 나왔다는 현금 다발이나 화가의 그림 같은 거는 김 여사가 전혀 모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이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댓글창에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울프가님이 잘생겼다 김만곤, 스마트한 김만곤, 울컥만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울컥만곤이라고 하면 오랜 기간 또 저희를 네. 보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뉴스는 울컥이 아니라 참 뭐라고 할까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데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뉴스는 벌컥이라는. 벌컥만곤 새로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변명하는 것도 너무 참 그래요. 그리고 이게 또 가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에 대해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가품이라고 한다면 이걸 차고 대통령 첫 해외 순방에 나간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게 한 나라의 그 영부인이 짝퉁을 모조품을 들고 나가서 했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 다 황당해 하시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모조품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카운터피트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네. 원래. 예. 그러면 이건
이거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거든요. 예. 그냥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만든 물건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삶의 본질 자체가 남을 속이기 위해서 존재한 사람. 이 목걸이 것처럼. 자체가 보여주는 그렇죠. 김건희의 본질은 김건희의 본질. 예. 예. 자체가 이걸 정말 그렇게 하고 나갔다면, 모조품이다. 그렇게 하고 인생의 나갔다면, 모조품이다. 그러면 이건 삶의 모조품인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갔다니까 자기 말대로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이게 모조품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뭐 여러 보도를 찾아보니까 이게 가품이라고 할지라도 드는 수공이나 세공비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300에서 한 1,400 정도는 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격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사실은 공직자가 자기가 신고해야 될 대상에 들어가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생각이 이제 드는 게 뭐냐면 이 가품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 진짜 그렇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이건 정권 그 자체가 모조품 정권이었구나. 정권 자체가 모조품이군요. 권력 자체가 권력 자체가 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3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했겠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게 우리나라가요 지금 올해에 경제개발 우리 경제 성장률 있잖아요. 그게 그 IMF에서 예측한 것 중에 후퇴하는 것 떨어뜨려서 예측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뒤로 지금 현재 가 있는 상황입니다. 모조품 정권 아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라는 생각이 쉬운 말로 짝퉁 정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조품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단어의 본질을 보여주는 면에서 살짝 우아한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이건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은지 기자. 짝퉁 정권. 좀 이게 뭐라고 할까 편하게 쓰는 말이다 보니까 또 이 박사님은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무회의 최초 생중계. 네, 어제 최초로 있었던 일이죠. 네, 29일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최초로 생중계됐습니다. 국무회의 초반 1시간 20분 정도의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된 건데 참석자들이 입장하는 장면부터 국민의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부처별 토론하는 모습 등이 다 중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 부분을 위주로 이제 녹화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토론 내용까지 이제 실시간으로 전파를 탄 거는 처음이고요.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시절에도 직원 건의를 받아가지고 도청의 간부회의를 영상 중계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시작할 때까지 국무위원들도 이 중계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였다고 전해지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산재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를 하면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전날에 경남에 있는 포스코 ENC라는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바로 오후에 포스코 ENC 정의민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이 기자회견을 바로 열고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국무회의 생중계가 이제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이제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 가운데는 이제 민감한 내용도 있고요. 공개되면 또 국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심층 토의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였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박사님의 짝퉁 평론이 굉장히 지금 파문을 댓글에 있고요. 다들 짭짭짭 이렇게 써주시는데 특히나 이제 그란트푸스님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짝퉁이 들키면 그 뒤 다시 신뢰 쌓기가 무척 힘들다. 지금 한국은 그 신뢰를 다시 쌓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어제 이제 1시간 20분 정도의 날것이 나와가지고 볼 게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김만곤 박사님은 어떤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보셨습니까? 이렇게 사실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 국무회의 하는 장면을 처음 본 거잖아요. 생중계로. 그리고 대부분의 옛날 국무회의 같은 것들에 나오면 대통령이 땡전 뉴스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앞에 나서 막 말하는 모두 발언하는 거나 잠시 중요한 거 막 발췌해가지고 보여주는 형식이었는데 어제는 정말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이 자신이 보내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걸 공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무회의의 형식을 통해서 내보낸 것. 네. 예, 그거는 상당히 이제 또 의미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복된 산재 사망 사고는 살인이다라고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치료법도 알려주죠. 형사처벌해봐야 소용없다. 돈 치료해야 된다. 금융 치료해야 된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면 안전조치를 취했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손해가 많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뭐, 업주 대표들 뭐 몇 개월 보내봤자, 뭐 해봤자 이거 별로 소용도 없다. 이게 확실히 이게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훨씬 많은 손해를 돈으로 본다라는 걸 알아야 기업이 이걸 바꾼다는 건데, 사실 기업의 목표가 이윤 추구잖아요. 예. 예, 그런 점에 있어 보면 가장 명확한 점을 짚었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또 공개적으로 생방송을 딱 내보내니까 포스코 ENC에서 바로 반응하잖아요. 네. 잘못했습니다. 우리 무기한 작업 중단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긴급 안전 점검 실시해서 안전이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한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확연히 어떤 국가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국가의 의지가 어떻게 보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는 것들이 어떻게 현장감 있게 이제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리가 효능감을 좀 느낄 수는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제 약간 여기서 우려하는 부분 하나는 뭐냐면요. 결국은 이게 일회성 조치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뭔가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건 뒤에서 다 결정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앞에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이 뭔가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인지 의견을 모아내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둘 중에 조금 고민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전환길 공개 질의에 응답한다는 김문수, 장동혁. 네, 전당대회 8월 22일인데요. 계속해서 내용이 좀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우선 전직 학원 강사였던 전환길 씨가 지난 22일에 이제 채널 A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거냐 아니면 같이 갈 거냐 물어보는 공개 질의서를 보낼 생각이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 전환길 씨 공개 질의에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응답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장 의원은 내일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당대표 후보자 토론 방송에 나갈 예정이고, 김문수 전 장관 역시 출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안철수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또 충돌을 했는데, 앞서 안철수 의원이 이달 초에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권성동 의원이 하남자 리더십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란 특검팀에서 안철수 의원을 참고인 조사에 응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 권 의원이 또 이번에도 본인에게는 커터카 수준도 안 되는 참고인 협조 요청이 오니까 이제 무분별한 정치 수사라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또 하남자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당 안팎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제 어젯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정당이 일부 종교 집단 교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그건 정당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종교 집단에 좌지우지되는 정당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교 분리는 김홍국 의원이 오랫동안 좀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잖아요.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의 기본적인 특성이 자기의 교리가 아닌 모든 것들을 배타적으로 이제 밀어내는데요. 특히 가장 강한 종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 종교 우파라고 했을 때 거의 99%가 기독교 우파거든요. 예,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종교적 성향 같은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특히 이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가지 교파들, 특히 이단으로 취급되는 이제 이런 교파들이 특히 우리 정당에 들어와서 이걸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숫자를 개입해서 누구를 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고 누구를 대표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나라 정당 정치 자체가 왜곡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단지 정교 분리를 넘어서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 자체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전당 그 대표 나가신 분들이 예. 전환기랑한테 가서 면접 보겠다고 하시잖아요. 아. 보세요. 제가 이 망할 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도 고쳐 쓰지 못하는 정당이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근데 여러분 전환길이 정당에 입학한 지 2달 됐습니다. 입당한 지. 그런데 이 사람이 정당에 대해서 뭘 알아요? 어떻게 그 정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뭘 알고 그 정말 저는 전환길이 정말 이 강령 한번 읽어본 적이 있나 정당에 예? 정강 한번 읽어본 적이 있을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당 대표 심사를 보겠다 그러고 그리고 당 대표 그 심사를 본다는데 거기 가서 대표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자기들이 면접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이 현장 자체가 되게 웃긴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자꾸 이제 이렇게 전환길 같은 외부의 아웃사이더들이 들어와도 자신들이 통제할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내부에 있는 사람, 친윤 같은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친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도 윤석열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한테 삼킴을 당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똑같이 삼킴을 당할 거예요. 언제나 아웃사이더들이 예. 역사적으로 정당에 그런 방식으로 들어와서 대부분 다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역사만 살펴봐도 계속 그런 역사입니다. 예, 히틀러까지 안 가도 돼요. 아이고. 국민의힘이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말 이렇게 저는 치킨 IQ보다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벌어졌어요. 그 이야기가. 그런데 그걸 까먹고 또 해요? 아유, 정말. 한숨이 그냥 저절로 똑같이 아이고를 동시에 했습니다. 박원 박사님. 예, 아이고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불행한 예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3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종대 그리고 노영희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